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지난 노동절에 강릉에서는 건설 노동자가 분신하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열악한 노동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안전한 일터,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한 우리 지역계의 노동계 현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패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광운대학교 법학부 이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희입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신현암 사무처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암입니다. 강릉시민행동 홍진원 운영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진원입니다. 예, 우선 민주노총 강원지역 건설노조 간부였던 고 양회동 지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해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장님, 평소 고인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고 양해동 지대장은 철근 몸으로서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2019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 건설지부에 가입한 열사께서는 22년 1월부터 3지대장을 맡았습니다. 강원도 4개 권역 중에 하나인 3지대는 속초, 고성, 양양, 그리고 강릉 부부권으로 160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 건설 현장의 불법과 비리가 판을 치는데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건폭, 조폭으로 몰아서 생계가 불안정해지는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분신하기 며칠 전 건설지부 사무국장이 가족들에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이 아빠를 나름 괜찮게 생각하고 있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고 또 그런데 공갈범, 갈취범 이렇게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와 경찰의 강압수사 그리고 끼워넣기식 끼워 맞추기 수사가 열사를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노조 간부 역할을 맡으면서 자기 것은 정말 지지리도 챙기지 않고 동료들을 그렇게 열심히 챙겨주던 그런 착한 분이셨습니다. 혐의가 되고 있는 지금 범죄는 업무방해죄하고 공갈죄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했다. 그리고 노조 전임비를 강요했고 여기에 이제 위력이나 공갈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노조 전임비라는 것은 노조 소속 근로자가 정당한 노조 업무를 하게 되면 그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해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지금 이 수사기관의 입장에 대해서 아마 민주노총에서는 다른 이제 견해를 취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윤석열 정권의 그 노조 때리기와 공안 탄압은 보수표 결집과 지지율 반등을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무법천지 건설 현장으로 만들어서 옛날 건설사가 이득을 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과거로 회귀시켜서 노조가 없는 현장, 불법 다단계 이런 현상들을 판을 치게 만들어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현장으로 만들어서 건설사의 배를 불려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건설노조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회기의 진행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기획수사에 가장 앞장서서 언론이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조선일보가 가장 앞장서서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조인 경우에는 건설사와 이 건설 노동조합이 교섭을 벌이는 경우에 일반 기업들과 노조가 단체 교섭을 하는 경우와는 좀 사정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건설 노동자분들은 지금 현행 노동조합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건설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현행 노동조합법의 내용,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돌아가신 그 분께 형님께서 하시는 인터넷이랑 언론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부 이렇게 들으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21세기에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믿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건설 노조와 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그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법은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서 산업별로 직종별로 노동조합에 대해서 따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 근로자들은 일하는 방식이 일반 상용직 근로자들하고는 다르죠. 하루 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일주나 한 달 단위로 계약을 맺거나 이런 유형이 일반적이고 일을 하는 시간보다는 일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긴 경우도 많아서 규율 방법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걸 법률을 개정해서 규율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건설 노동조합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서 사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항운노동조합입니다. 항운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산하의 항만 하역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고 민주노총에는 운송화역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있지만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징이 배가 들어와서 물건을 내릴 때에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 그리고 배가 들어와서 물건을 내릴 일이 없을 때 또는 물동량이 적을 때는 이분들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간헐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상황, 그 상황이 건설 근로자들과 굉장히 많이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법이 아니라 직업안정법에 보면 노동조합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항만에 배가 들어오면 그 물건을 하역할 때 그 항만에 소속되어 있는 상시 채용된 근로자들이 가서 물건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항운 노동조합에 연락을 하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파견해서 물건을 내리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그 미국식 노동조합 용어로 클로즈드 샵이라고 부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만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조합원이 아니면 가서 일을 할 수 없다는 닫혀있는 카르텔이라는 뜻의 클로즈드 샵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건설노동조합이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만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그들을 건설노조가 대표해서 교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하게 일하도록 퇴직금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부하고 학계에는 클로즈드 샵을 건설노조가 구축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클로즈드 샵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노조법을 개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직업안정법 개정 문제이고 항운노동조합은 전 세계적으로도 오랜 역사와 투쟁을 통해서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건설노동조합의 올해와 작년의 그 시도는 지금 정부는 이걸 굉장히 낯설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채용 강요 막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한 가지 문제는 우리 민간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클로즈드 숍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점점 축소되고 있는 추세고요. 얼마 전에 호주에서도 클로즈드 숍 금지법이 만들어질 만큼 이렇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항만에서도 전 세계 모든 항만이 클로즈드 숍 형태였는데 이제 이게 축소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건설노조가 건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으로서 제 입장에서는 노동조합법 문제가 아니라 직업안정법 문제다. 그리고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 개정을 하려면 사회 일반의 여론과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한데 예. 사회적 일반의 여론과 국민적인 공감대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먼저 선행되지 않은 채 정권과 노총과의 그 충돌 문제로 이게 비춰지게 되면 우리 노동자들이 아무리 지혜롭게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정권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 가령 이게 그 건설노조가 공식적인 문건들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노조법 개정으로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에서 치밀한 법리 검토를 한 이후에 그런 전략들이 좀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노동자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간헐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게 되는 바로 이 환경이 문제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직종과 다르게 실업과 단기간 취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장님, 이 건설 노동자들이 현재 처해 있는 현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건설 산업의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연간 260조 그리고 GDP의 약 15.2%의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고요. 약 200만 명의 노동자가 고용되는 기간 산업입니다. 작년 기준 건설사는 총 94,567개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최근 5년간 21,132개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있고요.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 하도급이 자행되고 있고 이는 이제 건설 노동자의 고용 불안, 그리고 저임금, 그리고 무리한 공기 단축,
공사 기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작년 기준 통계청 기준을 봤을 때 고용 형태는 계약 일용직 고용이 87.4%였고요. 평균 근속 시간은 1년 미만이 94.3%, 그리고 연평균 대략 한 220일 정도 근무하는 그런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1년 중에 약 3개월을 실업 상태로 놓이고 또 9개월은 고용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임시 일용 그리고 도급의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채용 경로도 봤을 때 2022년 건설 근로자 공제회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구직 경로가 거의 인맥이 67.2%, 그리고 유료 직업 소개소가 9%, 새벽 인력 시장이 4.8%,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등 무료 직업 소개소에서 채용되는 경우가 2.4%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현행 대다수 건설사들이 직업 안정법에 따른 고용을 하지 않고요. 팀 반장, 이런 불법적인 도급업자들을 이용해서 고용을 하기 때문에 오야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도급 관행이 최저가 낙찰로 이어지다 보니까 공사에 대한 안전과 그리고 품질을 저하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또 건설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이주 노동자들을 유입시키는 불법 고용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인 경우에 이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겪게 되는 지역 건설의 현장의 어려움,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이 지역은 규모가 큰 공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건설 현장도 많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작은 현장이 많게 되는데요. 그만큼 고용이 연속될 수가 없습니다. 3일 일하고 또 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강원도 건설 노동자 중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나마 이제 이 강원 지역에서 가족을 꾸리고 또 일하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소비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건설 노동자 그리고 기능공들을 정말 우리는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지역의 건설 현장 외에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최근 노동조합 설립 때문에 부당한 인사 발령과 해고를 당했다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회사는 2011년 이제 설립돼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고 계속해서 흑자를 낸 그런 우량 기업이고 영동권에서는 유일하게 선사 4척, 외곽선 4척을 가지고 있는 대형 회사에 속하는데 이런 대형 회사는 돈을 벌면서 선원이나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열악한 이 노동 조건을 주다 보니까 선원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부당 전복, 그리고 부당 해고 이런 것들을 저질렀습니다. 예, 그 부당 인사 발령과 해고와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을 텐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선원노동위원회하고 그다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전복, 부당 해고를 인정을 했고. 근데 이제 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불복해서 지금 이제 행정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조합원들은 지금 2년 넘게 약 740일 정도 피켓이라든가 그리고 시내 이런 데서 계속해서 본인들의 부당함, 억울함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 알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회사가 선원들을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좀 내몰 수 있었던 배경에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선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교수님, 근로기준법과 선원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애초 선원법은 이게 선상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선상 작업의 특수성 그리고 가운데 선장님이 계시고 선주가 따로 있고 그리고 선사가 따로 있는 이런 구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규율하는 것과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그런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률이고요. 사실 이 선원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 선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 노동시간이라든가 휴게시간 이런 것들은 또 휴일, 휴가 보장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규정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법만 잘 준수해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집행기관, 이 담당 행정기관이 그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로 되어 있고 선언법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저는 거기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가 관할 행정관청이긴 하지만 또 각 항만에 있는 항만관리청들이 그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노동관계나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성도 없을 뿐더러 감독이나 규제나 사후 통제나 이런 문제들 또 수사까지도 본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만연해 있어서 이 문제를 거의 이렇게 방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 행정을 굉장히 막강하게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선사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 절차가 다 끝나고 법원 절차가 대법원에 갈 때까지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고용노동부보다도 더 이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근로자들은 더 많이 방치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근로감독 행정 권한을 고용노동부로 이양하자라는 주장이 있고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있는 전문 감독 인력들을 해양수산부에 파견해서 그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각 부처 간의 그 업무 영역의 문제라든가 또 선원과 일반 육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의 업태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쉽사리 합의점이 모아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1일에는 강릉의 한 골프장에서 산불 피해 고사목을 벌목 중이던 하청 노동자가 다른 근로자가 벌목한 나무에 부딪혀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망 사고가 강원도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처장님,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11일에 이제 강원도 벌목 현장에서 2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한 건은 정선에서 발생한 사고고 또 다른 한 건은 강릉 골프장 사건인데요. 정선의 사고는 소규모의 사유림 벌목 현장이었고요. 강릉에서는 이제 공사를 도급한 원청이 150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도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에서는 산재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이제 변화가 있기는 했습니다. 전보다 늘어났죠. 2021년에는 2명이 늘어서 이제 46명, 그리고 2022년에도 46명이었는데 2017년 35명이었던 상황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강원도 산재사고 사망 만인율이 전국 평균의 2배로 압도적으로 1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 특기할 만한 중대재해 발생 현장은 산림인데요. 벌목이나 임도공사 등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최근 2년 동안 9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임업 분야에 있어서 산재 사망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2021년 삼표 시멘트 그리고 2022년도에는 쌍용 CN이 그리고 올해는 북부산림청을 살인 기업으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제 시청자분들께도 좀 익숙한 단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처장님께서 중대재해라는 표현을 지금 몇 번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법률상 중대재해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 법률은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것입니까? 네, 중대재해라는 말은 당초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었습니다. 예.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몇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사업장을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그 해당 부분이 특별법으로서 별도로 제정이 됐고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아니면 치료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중대재해라고 규정을 하고 그러면 그 사업주나 관리 책임자에게 10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법률에는 그 이외에 중대 시민재해라고 해서 제조물이나 아니면 설치물을 만들었거나 운영 관리하는 사람에게도 유사한 책임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도록 해서 이태원 사망사고가 있었을 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이제 아까 사회자님 말씀 주신 대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 그 중대재해 발생률이 이 법률로 줄어들진 않는다라는 이 법률 무용론이 점차 제기되고 있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이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거다라는 이런 문제가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의 주장에 무게를 실기보다는 이 법률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시행을 해보고 철저하게 그 다음에 실효성을 논해야지 1년 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제가 이 법률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애초 이 법률이 만들어질 때 그 일터에서의 사망사고 발생이 얼마나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일인가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면서 사업주나 책임자 처벌에만 이렇게 몰두를 했었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사용자들의 다른 의무, 그러니까 안전시설 의무라든가 근로자들에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여러 규정들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서 다른 의무도 강화하면서 처벌도 같이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그 세밀한 설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단순히 처벌만을 강화하는 식으로 법률을 설계하다 보니까 이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뿐더러 이 실효성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처벌 규정에만 우리가 너무 몰두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또 해주신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재해조사세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총 128명이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 19명 감소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많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사망자 수가 약간 감소하긴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실효성, 현실에서의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재작년과 작년을 좀 비교하면 오히려 46명이 늘어나서 한 5%, 6% 정도가 오히려 이제 사망사고가 늘어났고요. 올 1분기 같은 경우는 전체 한 19명 정도의 사망사고가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한 10% 이상 줄어들었고, 지금처럼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현상을 본다 그러면은 이게 결코 줄었다고 말을 할 수 없고 오히려 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전체 128명, 1분기에 128명 사망을 50인 이상의 사업장과 그리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좀 보면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즉 법이 적용되는 곳에서만 19명이 줄었고 실제로 50인 이하의 사업장은 전년에 1분기와 동일하거든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경기 침체 현상이라든가 사망 산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제조업 평균 가동일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줄지 않고 늘어났다고 보여지는데, 그 뭐 실효성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저희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 70%가 사실 찬성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데도 이렇게 줄지 않은 것에는 처음에 법을 제정할 때 원래 취지와 그 내용이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의 여당에서 많이 반대를 해서 많은 부분 후퇴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안 보이는 듯한 그런 현상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한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기업입니다. 지금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데, 그 50인 미만 5인 이상 50인 미만은 이제 3년 유예를 해서 24년 1월 27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실제로 그 산재 사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5인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유예조차도 없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전체적인 이 산재 사망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이 한 40% 차지하고요.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에서 40%.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80%인데 절반은 유예 기간을 두고 있고 나머지 5인 이하는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법으로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개정되어야 될 부분들은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처벌 수위입니다. 뭐 처벌이 아니라 그 예방 차원의 주 목적이라 할지라도 처벌 수위가 실제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있을 정도의 노력과 각인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다른 나라의 국가들의 처벌 수준에도 훨씬 더 못 미치고 있고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게 있는데 사실 벌금형에도 하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고 첫 그 선고가 난 사례를 보면은 벌금 3천만 원이 법인에 대해 물어졌는데, 사망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3천만 원의 이 벌금을 내게 하는 거는 사실은 법으로서 이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처벌 기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 작년부터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1,000여 명 정도의 산재 사망이 있었는데 실제로 기소된 건은 14건에 불과할 정도로 기소율도 매우 낮은 문제도 좀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처벌 대상의 문제입니다. 법안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에 책임이 있는 자, 그러니까 뭐 최고 경영자를 뜻하는 거죠. 최고 경영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이렇게 밑으로 뒀는데 이것을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또는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리고 본인은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추구를 열어뒀기 때문에 더더구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의 문제를 갖고 뭔가 완화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자고 할 것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적용을 해야 되고요. 처벌 수위도 훨씬 더 강화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처벌 대상도 최고 경영자로 특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애초에 가졌던 목적에 그걸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법으로 남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장님,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건설 현장과 뭔가 큰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소규모 건설 공사 현장이거나 그럴 텐데, 이런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규모를 따져서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사람을 처벌을 하고 벌금을 내고 과연 이것이 옳은가 사실 되묻고 싶고요. 저희 현장을 좀 살펴보면은 작년 9월에 원주에서 중소규모 현장에서 한 건설 노동자가 추락을 해서 아직도 의식이 불분명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의 그런 사고로 인해서 한 가족의 생활이 파탄이 나는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요. 추락 방지망이 있었으면, 그리고 그 현장에 작업하는 곳에 발판만 있었어도 이런 불행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사후 약방문으로 추락 방지망과 발판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 금액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예.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 150만 원의 안전장비, 안전설치 이것만 되었어도 한 노동자가 의식불명에 빠지고 한 가족이 정말 삶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현장이든 작은 현장이든 안전시설과 안전도구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지급되지도 않고 설치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원도 내에서는 소규모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제 건설 현장만도 아닙니다.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벌목 또 임업 현장의 경우도 사업을 발주하는 곳이 산림청이나 산림조합 이런 데서 발주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작업을 시행하는 곳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임업 업체나 영림단에서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했던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보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나 안전보건 시스템이 일정하게 작동이 되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의 경우 안전교육이나 위험성 평가, 그리고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그리고 작업 지시서에 따른 감독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법을 만들 때 5인 미만 상시근로자 사업장의 적용을 처음부터 제외했었던 이유는 인적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마 전제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더 나아가서 소규모 사업장에도 실효성이 있으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위원장님?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 이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인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 위험한 작업장에는 2인 1조를 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아끼고자 사실은 한 명만 이제 배치를 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사망 사고가 이루어졌듯이 회사는 끊임없이 규정과 규칙과 법을 지키지 않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들이군요. 그렇게 가져갈 때 결국에는 노동자들은 안전으로서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요. 오죽하면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것들에 대한 위험 부담을 노동자들에 전가시키고 기업들은 이익을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따라서 방금 경제계라든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시설에 대한 비용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근거 없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재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높냐면은 가까운 일본이나 영국으로 비춰보면은 1990년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약 30년 이상 뒤쳐져 있는데, 이런 산재 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나 이런 정책들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사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30년에 뒤쳐져 있는데 좀 더 시간을 갖자는 거는 하지 말자는 거고, 계속해서 경제는 대국으로 가고 있지만 노동의 조건이나 노동의 현실은 1990년, 즉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계속 용인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조심스럽지만 양비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과 운영위원장님 말씀과 약간 다른 궤의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라보면서 너무 쉬운 면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방금 두 분께서 말씀 주신 사례가 사고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평균 한 해에 많을 때는 900명에서 적을 때는 700명대 후반의 근로자들이 사고로 사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한 해. 그런데 질병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1,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통계가 이제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매년 돌아가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예.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언론이, 모든 노동계가 우리가 한눈에 보고 이해하기 쉬운 사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사고 예방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꾸 바라보게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그리고 산재 발생 예방은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까지도 이어져 가야 되고, 예. 사용자의 의무는 사고 예방에서 질병 예방까지 굉장히 폭넓게 부과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5인 이하 사업장이 1년에 그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5인 이하 사업장의 매출이 1년에 3억 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겠는가, 질병 예방 조치를 그들에게 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조금 더 커진 회사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랑 노동자가 다수로, 특히 과반수 노동자비 다수로 모여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방기는 없는가? 여기에서 노동조합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안전보건 비용을 사용할 때 많은 부분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용자만을 처벌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100% 옳은 말일 수 있는가? 물론 사용자들이 책임을 다해야 안전보건 조치가 되고 사업장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독해야 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들이 감독을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 때 5인 이하 사업장을 제외했을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법률이 중대재해처벌법만 있는가? 제가 아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를 처벌하는 내용은 이미 유사한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법률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전체 법체계에 산업안전보건과 재해보상과 관련된 규율을 갖고 있는 법률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만 보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문제로 다룰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가리고 우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만 적용하려고 하는가? 이게 우리가 많이 억눌려 있고 많이 억울하고 그리고 해야 할 것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그 분노가 우리 안에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모든 문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옹호하는 시각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무용론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양 시각 다 약간은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규범적인 수단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이걸 기필코 적용해야 되겠어라는 어떤 그 고집에 우리도 모르게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너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에만 목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처벌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벌하는 경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사용자가 이런 안전시설 조치를 안 하면 이것으로 처벌할 때 이만큼 더 가중하겠다. 사용자가 이런 안전시설 조치를 다 했으면 이렇게 처벌할 때 이것은 양형사유로 삼겠다라든가 감형이나 형 조정사유로 삼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세밀한 설계가 들어가지 않고 사용자를 상대로 처벌하겠어라고 하면 사실 그 사용자는 뭘 어떻게 해야 처벌되고 뭘 어떻게 처벌되지 않는지를 더군다나 오이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은 모릅니다. 이것을.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교육과 계몽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세부적인 사용자의 의무 이행과 이 처벌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연결시켜서 이걸 정착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 논의가 돼야지 오이미만 사업장 사용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있죠. 자유형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죄 털으라고 해서 벌금형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용자를 처벌하고 나서 벌금 내고 나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사고방지만이 아니라 저는 위험물의 누출이라든가 비산먼지의 누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위험한 물건들의 노출이 돼서 발생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발생하는 질병들에 대한 예방 조치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넓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보면서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해야지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처벌 강화해야 된다, 처벌 대상을 넓혀야 된다고 지금 이 순간에 주장하는 것은 약간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죠. 지금 이준희 교수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라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준하는 안전보건관리자 그리고 그런 시스템에 의거한 감독 전담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상시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상 중대재해 사망사고나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방기하고 있고 또는 하청업체나 도급업체에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최고 책임자, 최고 경영자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죠.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거나 이쪽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은 주제인데 시간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 계속 하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노동법이 산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잘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노동법 학자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어느 정도 다 잘 아시다시피 노동법이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독일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겠지만 단체 협약법 이외에는 쟁의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쟁의 절차에 관한 게 꼼꼼하게 규정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노동 후진국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는 법률의 완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인식과 집행 의지와 준수 의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장하성 교수님께서 나비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 가려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하지 않으려는 나 혼자만의 몸짓
불빛 그것이 점점 커지면 먼 곳 어디선가는 태풍으로 변혁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노동현실과 노동법제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노동법은 이미 굉장히 비대해져 있고 방대해져 있고 전문가들도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헷갈릴 만큼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더 세밀하게 다듬고 없는 부분도 채워나가야 되겠지만 있는 것을 다시 다듬고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잘못 운용되지 않도록 바로잡고 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그 제도 자체보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의지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있는 법의 올바른 적용부터가 시작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도 마지막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제가 이 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노동자라고 하는 존재가 생산의 주역이고 또 존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동자가 하는 노동은 매우 신성한 것이다 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윤석열 정부가 하기를 촉구를 하고요. 특히 건설 노동자를 비롯해서 비정규 노동자를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는 이런 저급하고 천박한 노동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기획된 이 건폭이라고 하는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또 건설 노조의 적법한 노조 활동을 불법화하는 정부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TF팀을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회동 열서와 유족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조치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정권 퇴진 운동에 직면할 것이고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매년 1000여 명에 가까운 산재로 사망하는 그 노동자가 다름 아닌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인 건설 노동자를 폭력배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노동자를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국민을 죽으라고 내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은 탄압이 거세질수록 사실은 저항이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저항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부가 노동자를 그리고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사지로 올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같이 잘 살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그런 노동 정책과 노동관으로 하루빨리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서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시사반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봄꽃처럼 화사하게 다녀가는 사람 첫눈처럼 반갑게 사라져도 좋은 사람 허튼 미래에 같은 일을 하고 같이 같은 시간을 일하고 그런데도 일단 월급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면은 조합원이 아니면 무시를 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노가다나 뛰고 있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천대받는 노동자는 없어야 되고요. 회사도 살아야 되고 건설 노동자도 살아야 되니까 민주노총 현장에 들어오면 일 안 한다 이런 이미지를 씻어주자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회사도 저희를 바라볼 적에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이 상생해야 되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현장에 와서 고생하고 우리 일을 해주는 사람, 이런 관계를 서로 좀 이해하면서 가져갔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